자, 9회 변시 형사법 사례형 1문입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갑이 학생 A와 B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훈계하자 훈계했다. 훈계? 교사가 훈계해? 징계가 문제가 되겠구나. 징계하면 형법 20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보실 수 있고, 훈계하자 A가 학생이 이 아저씨는 누군데 간섭이야 라고 말했고, 화가 난 체육교사 갑은 A에게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어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것 망할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뭐예요? 모욕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모욕이라고 알고 있지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죠. 모욕이냐 명예훼손이냐, 뭐 사실적시한 거 이런 거 아니고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했다, 모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성 요건도 인정되니까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아닌가라는 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종이 수첩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라는 거죠. 폭행이죠. 근데 그냥 때린 게 아니죠. 종이 수첩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냐, 그게 인정되면 단순 폭행 아니죠. 특수 폭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명 신체와 관련해서 거리가 멀죠. 따라서 위험한 물건 아니다. 종이 수첩이니까. 따라서 특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후 A의 아버지 C는 갑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 모욕죄는 친구죄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학교장에게 갑의 파면을 요구했다. 갑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 요 일과 관련해서 대강의 목차를 잡아보면, 일단 요 구성요건, 모욕과 폭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2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있는 거죠. 그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보시죠.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보시면 베어먹지 못한 이렇게 소리를 지른 행위부터 보시면 구성요건이 모욕이냐 명예훼손이냐 구분해 주셔야 되죠. 명예훼손이냐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거야. 모욕이다. 그리고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성 요건 인정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돼. 자, 지금 구성요건 단계예요. 자, 두 번째, 종이 수첩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요거는 구성요건이 특수 폭행이냐 아니면 단순 폭행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쟁점이 이 종이 수첩으로 때린 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냐, 그래서 그 판단 기준 써주시고 종이 수첩 생명신청이랑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따라서 위험한 물건 아니다 종이 수첩, 따라서 단순 폭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라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행위는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데, 그런데 교사가 징계의 목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훈계, 징계. 자,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교사가 훈계했다. 그러면 이 징계권의 행사라는 것은 형법 20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죠. 근데 징계권 행사가 정당해야 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때렸다라는 거죠. 체벌. 초중등 교육법이 바뀌면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했다?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겠죠. 따라서 20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항상 최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검토하셔야 되죠. 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요건을 따지셔야 되죠. 목적, 수단의 상당성, 정상균, 균형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긴급성, 이런 요건을 따지셔서 20조
20조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느냐 검토해봐야 되는데, 자, 교사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고 때리고 안 되겠죠. 따라서 위법성 조각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항상 소결, 죄수관계,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경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첫 번째 사실관계에 대한 대강의 목차. 갑은 교사여 친구 을병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갑만 C만 나대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울분을 토로한 후 을과 병에게, 자, 2명이에요. 2명.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이거 뭡니까?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 2번. 상해를 교사한 거죠. 상해를 교사했다. 사실 을은 C와 원한 관계에 있었고 건장한 C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C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위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도 수락했다. 자, 3. 갑은 범행 당일 아침 을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C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이라고 해라라고 말했지만 뭡니까? 아직 실행 착수 안 했죠? 교사의 이탈. 교사의 이탈이 인정되려면 그 정범들의 실행의 범행 결의를 해소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을은 갑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실행행위에 나아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갑은 교사죄의 죄책을 지겠죠. 교사 이탈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죠. 당일 오후 낮에 을은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병은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일단 요 행위에 대해서는 들어갔다. 일단 주거 침입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을은 망을 보고 병은 혼자 들어갔죠. 이거 공동하여에 해당하냐라는 거죠. 해당한다.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공동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범행 상해죄 저지르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게 주거 침입이 되느냐, 방실 침입이 되느냐, 건조물 침입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판례가 바뀌어서 전원합의체로 객관적 외역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게 아니면 침입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단순히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주관적 요소만으로 침입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사안만 봐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정적인 판단을, 상황을 전제해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갔을 때 사생활 평온을 해하는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 부분은 배점이 낮다. 그래서 간단히 터치해 주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논점이라는 거고.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자, 을은 망을 보고 병 혼자 들어가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병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좀 사안이 애매한데,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자, 병이 휘둘렀다는 거죠. 근데 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은 C가 특이한 심장병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은 상해의 고의를 갖고 있던 자죠. 상해를 저지르려고 들어간 자였어요.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자, 상해가 성립하려면 그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 없다. 이런 특이한 판례 있죠? 자,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이거 폭행인가요?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거죠. 또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즉, 휘두르면 폭행인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상해죄의 그 법익 침해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상해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폭행을 한 거죠. 상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고 사람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폭행이 됐다. 상해를 하기 위해서 폭행을 했다. 상해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병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자, 상해의 실행에 착수가 있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쓰러졌다, 이 기절인 거죠. 이게 상해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죠.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르면 이것도 판례 적시하시면서 상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에 착수가 있고 상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해죄 기수가 되겠죠. 자, 사안을 보면 C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죠. 이런 사정을 병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심장병은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몰라. C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병도 당연히 모른다는 거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또 여기 아예 대놓고 써주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병. 병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으로 얘가 기절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상해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데 상해가 있다. 요 휘두르는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 판례 기억나시나요? 김밥과 콜라 사건. 김밥과 콜라 사건에서 살인의 실행 행위가 그 사망이라는 결과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본 그 판례 있죠. 자, 이 경우에도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다 힌트가 들어가 있죠. 남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느닷없이. 여기 대놓고 써주고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즉 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즉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해 발생했지만 병은 상해 미수죄가 된다라는 거죠. 상해 미수죄. 자, 이 김밥 콜라 사건, 살인의 실행 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칼로 난자했는데 환자가 김밥 콜라 먹어서 사망한 사건이죠. 살인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이에요. 이거는 통상 예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거죠. 그런데 여기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예 대놓고 써 있잖아요. 그죠? 느닷없이 남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병은 예상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과관계 없고 상해는 미수죄가 된다라는 거죠. 인과관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당황한 병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 착오죠. 착오. 4번. 밖으로 뛰어나온 병이 을에게 큰일 났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나자 확인을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을이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C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 은닉 목적으로 C를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그런데 C는 부검 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이 판례 아시죠? 처희롱 보복 사건이요. C는 어차피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질식사로 죽었죠. 인과관계 착오인 거죠.
인과관계 착오가 본질적이라면 고의를 조각하지만 착오가 비본질적이라면 그대로 일어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고의를 인정하죠. 고의범을 인정하죠. 즉 살인죄의 고의, 개괄적 고의,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건으로 이 C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처희롱 보복 사건. 요 얘기죠. 그래서 C는 인과관계 착오인데 그 착오가 비본질적이야. 또 판례 처희롱 보복 사건 개괄적으로 결국은 살해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발생한 거니까 C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요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C는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C가 아니고 을이요. 을은 맞죠? 을이 기절할 을은 C에 대한 살인죄가 되죠. 그럼 병은 무슨 죄가 되냐라는 거죠. 병은 일단 상해 미수죠. 근데 이거 그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텔 베란다 사건. 여자를 엄청 때려서 상해했는데 여자가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서 결국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한 사건. 이거 이른바 개괄적 과실 사건이었죠. 그래서 판례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된다라고 봤죠. 그럼 이것도 얘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병도 지금 C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병이 죽은 줄 알고 매장해서 죽인 게 아니죠. 그래서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적용하기 어렵고, 누구 행위가 개입됐어요? 기본 범죄를 같이 하는 을의 행위가 개입됐죠. 즉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즉 C 공범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면 병에게도 기본 범죄를 같이 한 상해치사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작은 논점으로 기본 문제가 상해 미수죠. 기본 문제가 상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일단 성립할 수 있다.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죠?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관련해서 기본 범죄를 같이 할 고의가 있고 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는 있었죠. 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을 살펴보면 밖으로 뛰어나온 병이 을에게 큰일 났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났다. 급히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을과 병은 분리가 된 거예요. 헤어진 상태에서 을 혼자 데리고 가서 매장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한테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급히 현장을 떠났으니까요. 뭐 같이 도망갔다, 같이 매장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분리가 됐습니다. 공범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병은 상해 미수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교사범은요? 교사범 갑의 죄책을 보면 상해 교사를 시켰죠. 근데 교사 이탈이 되냐? 안 됐죠. 교사 이탈 안 됐고. 그러면 교사 이탈인데 교사의 착오까지 더해졌죠. 양적 착오죠. 죽였죠. 상해죄를 교사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즉 상해치사의 교사가 되느냐? 상해치사의 교사가 되려면 이 치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견 가능성이 있는가? 갑에게.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 자, 요것만으로는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상해 치사는 날아가고 상해 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동 주거 침입이 성립하면
갑이 기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했으니까 공동 주거 침입 교사범도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강의 목차를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보면 일단 정범부터 보죠. 정범. 일단 을과 병의 재책부터 보자라는 거죠. 을과 병의 재책. 먼저 을의 재책부터 보시죠. 을의 재책. 을의 재책 보면 일단 행위로 나눠서 C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행위. 이게 상해냐 아니면 상해 미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상해죄 성립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이었죠. 휘두르는. 이거 폭행인가? 휘두르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다. 또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폭행인 거죠. 즉 상해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거예요. 법익침해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쓰러졌죠. 기절했죠. 이게 상해냐? 생리적 기능 훼손설 쓰시고 상해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 김밥과 콜라 사건을 쓰시면서 살인의 실행 행위가 반드시 사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 통상 예견 가능하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안상 남들이 몰랐다. 또 느닷없이 쓰러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했다. 대놓고 써주고 있죠. 예견 못했다라는 거예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을에 대해서. 을인가요? 을. 병인 거죠. 병. 예견 못했다라는 거죠. 병에 대해서는.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고 상해 기수가 아니고 미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요. 병에 대해서 을이 C를 야산에 매장해서 살해한 행위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이냐. 즉 상해 치사냐 아니면 그냥 상해 미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판례는 간단하게 써주시죠.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니까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 이거 호텔 베란다 사건 이거는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치사죄가 된다. 이렇게 판시했죠. 근데 을행위가 개입된 게 아니죠. 병행위가 개입된 게 아니죠. 공범인 을행위가 개입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이다. 근데 이게 인정되려면 일단 기본범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기본범죄 고의는 있죠. 그러면 병에게 중한 결과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사안 포섭을 해보니까 급히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죠. 찢어졌죠. 예견 가능성 없다. 따라서 상해 여전히 미수에만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의 재책. 을의 재책을 보면 일단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였죠. 다만 인과관계 착오인 거죠. 그래서 판례 처희롱 보복사건 쓰시면서 개괄적 고의다. 개괄적 고의 사건이다. 사안이다. 그러면서 인과관계의 착오가 검토하실 때 비본질적이야. 따라서 C에 대한 살인죄 성립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요게 을에 대한 죄책. 또 세 번째 같이 한 거 따져봐야죠. 을과 병의 죄책은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간 행위요. 주침죄요. 일단 같이 들어간 건 아니고 망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공동 주침이냐? 망을 봤는데 공동 하여에 해당하는가? 판례는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것만으로 주침이 되는가? 안 되는 거죠. 판례의 전압. 어떻게 따진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이다라는 거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게 아니다. 그럼 침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선 사안에서 그런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좀 가정적인 표현을 써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통상의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침입에 해당하고 그때는 공동주침, 폭처법 위반죄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죄수관계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가배제책은 교사죠. 가배제책은 일단 교사 이탈이 문제되죠. 근데 이탈 안 됐죠. 판례 쓰시면서 정범들의 범행 실행 결의 해소 못했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C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착오인 거죠. 양적 착오. 자,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사가 되는 거죠. 교사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는데, 치사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해 미수의 교사가 된다는 거고, 또 플러스 만약에 폭처법 위반 공동주침이 되면 이 역시 공동주침의 교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1에서 갑의 죄책은 2, 3, 4에서 갑을병의 죄책은 방금 보셨고, 영장에 의해 구속된 병이 피의자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유치장에 있던 병을 경찰서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한 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신문했다. 경찰의 병에 대한 피신은 적법한가? 이거 기출문제죠. 구속영장의 효력 문제. 구속영장은 구금과 구인의 효력이 있죠. 따라서 구인의 효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은 여전히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피의자 신문 적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기출문제였는데. 네. 4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병을 신문한 검사가 만약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경환죄 요거 이익과 교환으로 자백한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뭐 쟁점인 거죠? 309조 자백이니까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되는 거죠. 임의성 없죠. 그죠? 병은 검사의 말을 믿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요 자백. 검사는 이를 조서로 작성했다. 요 피신 조서. 증거 능력 없는 거죠.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니까, 이 교환으로 된 자백은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갑을병 모두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병이 그 후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한 경우 병에 대한 피신 조서와 법정 자백을 각각 갑을병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이 병에 대한 피신 조서는 요거 말하는 거죠. 병을 신문한 검사 작성 피신 조서, 요 이익 교환과 된 자백 담은 조서요. 근데 이거 자백 임의성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라는 거죠. 증거 능력 없으니까 갑, 을에 대해서도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한 피신 조서는. 근데 법정 자백이 또 있죠. 법정 자백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요 조서가 1차 위수증이죠. 병에 대해서. 근데 병이 법정에서 자백했다는 거 2차 증거죠. 독수, 독가로 이 자백도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 공판기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즉 독수, 독가론 하면 2차 증거 능력 무조건 없다라고 보실 게 아니고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된 경우라면 2차 증거 능력 있죠. 공판기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했다?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고 병의 자백이죠. 공범의 자백이죠. 법정 자백, 증거 쓸 수 있죠. 왜? 반대 신문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잡아보면 피신조서와 법정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목차는 나오죠. 그러면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자백의 임의성 문제다. 법조문 쓰시고, 자, 이익과 교환으로 된 자백, 이거 임의성 없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다. 따라서 그 피신조서 증거 능력 없다. 증거 동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못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목차 법정 자백. 법정 자백은 일단 기본적으로 독수, 독가. 지금 1차 자백이 위법하니까 독수, 독가로 증거 능력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인과관계, 단절, 희석 이거 보셔야 되죠. 근데 사안을 보니까 그 후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과관계 단절 희석되는 거고, 그렇다면 법정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고, 공범의 자백이죠. 공범의 자백. 이거를 가불에 대해서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 반대신문권 보장되니까 증인의 증언과 똑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증거 능력 있다. 가불에 대해서도. 물론 병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죠. 보강 증거가 필요하겠다. 간단히 터치해 주시면 되고. 5번 1심 법원이 병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병은 항소하려고 담당 교도관에게 항소장 용지를 요청했는데 교도관이 착오로 상소권 포기 용지를 제공했다. 병은 용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다. 서명 제출하여 결국 항소 포기가 됐다라는 거죠. 병의 항소 포기는 유효한가? 유효하죠. 이거 소송 행위에 있어서 착오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하자 착오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즉 소송 행위는 유효라는 거죠. 이거 판례 있죠. 판례. 판례 있죠. 통중책현. 통상 판단을 기준으로 만약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 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대한 착오가 있고, 통중. 그리고 그 착오가 행위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고,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게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엄격하게 요 통중책현의 요건을 따져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봐야 되죠. 통중책현. 근데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야 되거든요. 용지를 확인도 안 해봤어요. 과실이 있죠. 책임 있는 사유죠. 따라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거죠. 유효죠. 절차의 그 형식적 확실성 때문에 이런 사유가 아닌 한 갑자기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쟁점은 간단하죠. 소송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화자 문제라는 거고, 그러면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죠. 판례는 이 통중책현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안 검토를 해보니까 확인도 안 해봤다라는 거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소송행위는 유효이다. 항소폭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됐죠?
통정책현에 해당하면 무효라는 거고, 근데 해당하지 않으면 소송 행위는 유효한 거죠. 네. 목차는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